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8강입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또 웬 양복을 입고 와서 저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9월 19일 오후 2시거든요. 입학 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선생님도 오늘은 앞에서 연사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합식은 아니었고 온라인이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입학 설명회 끝나자마자 여러분들 강의 올리려고 지금 왔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텐션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산책을 한 바퀴 돌아야지 하고서 산책을 딱 도는데도 너무 더운 거야 또 오늘이. 그래서 그냥 빨리 에어컨을 쐬면서 시원한 곳에서 강의를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8강을 찍으러 왔습니다. 내일까지 해서 9강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전까지의 강의는 다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까지 하면은 우리 일단 나가야 되는 교과서 범위는 다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시간부터 물가를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물가라는 것은 개별 가격들의 평균적으로 종합한 가격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어떤 물건을 뽑으냐에 따라서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물가를 산출하느냐에 따라서 물가지수의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생활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자, 그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기준 시점의 물가 분의 비교 시점의 물가 곱하기 100 하면은 물가지수로 산출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야. 그래서 우리 물가지수, 그 다음에 물가지수의 종류 4가지, 지수 물가랑 체감 물가가 차이 나는 이유, 퍼센트랑 퍼센트 포인트, 이런 개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물가에서 관심 가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지금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되게 더워서 오늘 50분 동안 수업을 다 못할 수도 있어. 물론 여태까지의 나라면 그런 것들을 다 참고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무리할 때는 50분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126쪽까지 하고 딱 끝낼게요. 자, 인플레이션은 총수요 총공급의 작용으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미 우리 총수요랑 총공급을 배웠으면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축에 들어가는 게 물가고 여기 축에 들어가는 게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실제 총생산. 그랬을 때 여기가 총수요, 여기가 총공급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물가가 오르는 현상, 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결국에는 총수가 증가하든지 혹은 총공급이 감소하든지 이러면 물가가 오르는 거거든. 그거 얘기야. 한번 보도록 하자. 맨 밑줄 국민경제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밑줄 쳐주시고요. 인플레이션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크게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수요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다. 그렇지, 물가가 아까 총 수요가 증가한 것이 물가 상승까지 이어졌다. 이게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에다 형광펜 쳐주시고, 밑줄 총수요가 물가를 끌어올린 인플레이션, 이라는 뜻으로 한 나라의 총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한다. 왼쪽 그래프에서 총공급 곡선이 일정할 때 총수요가 증가하여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총생산은 Y0에서 Y1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밑줄 수요 변인 인플레이션은 민간 소비, 기업 투자, 통화량, 정부 지출, 수출 등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고 총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할 때 발생에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 나오는데 총수요를 구성하는 항목은 가계 소비, 기업 투자, 정부 지출, 소수출이었어요. 이거 우리 지출 국민 소득에서도 나오고요. 총수요에서도 계속 나오잖아. 거시경제의 가장 기본 모형이야. 근데 총수요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결국 넷 중에 셋은 똑같더라도 하나가 옛날에 비해 늘면 전체가 다 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총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네 4개 변수 중에 뭐가 하나 증가했거나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화량이 증가할 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더 늘어날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어. 쉽게 얘기해서 총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곧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그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돈을 내고 그만큼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것들이 더 늘어났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도 총수요 측의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의 다른 종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가보도록 할게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의 형광펜 쳐주시고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볼 수 있도록 합시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비용 인상 요인에 의해 밑줄, 총공급이 감소하여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밑줄 쳐주시면 되겠네요. 총공급의 감소가 물가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총공급을 실시하는 경제 주체는 기업이라고 얘기했어. 그 나라의 전체 생산량, 전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이 결국은 기업인지라 기업들이 비용이 인상되어서 그러니까 뭔가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나서 예를 들면 원자재 가격이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중간재 가격이 상승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기업의 기술이 뭐 후퇴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총공급이 옛날에 비해서 더 원활하게 되지 못할 때 다시 말해 줄어들 때 이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당연하지. 파려는 사람이 파려는 그 물건 자체 숫자 양이 줄어들면 당연히 그 가격이 더 비싸게 팔릴 거 아니야. 그치? 자, 총수요가 일정할 때 원자재나 임금 등 기업의 생산 비용이 인상되면 임금이 왜 기업의 생산 비용이야? 그렇지. 임금을 준다는 얘기는 결국 그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역시 생산에 들어가는 지출입니다. 비용이고요. 그래서 임금 등 기업의 생산 비용이 인상되면 총공급은 감소한다. 국제 원자재나 원유의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다. 근데 얘들아 재밌는 게 수요연인 인플레이션은 그래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지나치게 상승하는 건 좀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랬을 때 이 AD와 이 AS 상황 속에서 AD가 결국 증가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옛날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은 맞아. 근데 그래도 이 수요변인 인플레이션은 이 생산량은 늘어나기는 해. 근데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볼까요? 여기가 P고 여기가 Y요. 그리고 여기가 AD, AS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AS가 줄어들었으니 옛날에 비해서 AS가 이쪽으로 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비용도 올라갔는데 생산량은 또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실질 GDP가 증가하게 되면 얘는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 실질 GDP가 줄어들었다 이 얘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이게 경기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경제랑 경기랑 다른데 경제가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경기가 이게 그 경기 호황이야. 호황.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수요 공급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와 이 생산자가 이 물건이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게 경기 호황.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경제가 그만큼 성장을 못했고 오히려 후퇴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경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경기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경기 불황, 경기 침체. 경기가 침체되는 게 경제 침체, 경기 침체가 맞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왔을 때 이건 이중고 두 개가 다 힘든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정말 최악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밑줄 아직 밑주시 마세요. 미안해요. 왼쪽 그래프에서 생산 비용이 인상되어 총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고객가는 P0에서 P1으로 상승하고 총생산은 Y0에서 Y1으로 감소한다. 경기가 침체된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밑줄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밑줄 쳐주시고요. 형광펜 스태그플레이션 형광펜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침체되고 물가도 상승하는 이 중고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에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상황과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과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와 이 물가 상승이 합쳐진 말이라는 것쯤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실 거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과 동의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는 반대로 밑줄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밑줄 쳐주시고요. 디플레이션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용어 정리를 많이 했는데 인플레이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인데 그냥 단순하게 조금만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앞에서 아시냐 지폐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초인플레이션 혹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둘이 같은 말인데 그것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밑에 봐봐. 남미 베네수엘라가 밑줄 매우 빠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현상 밑줄 쳐주시고요. 초인플레이션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례를 들어줄게. 그 세계대전 끝나고 독일이 이제 1차든 2차든 둘 다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독일 정부가 그 배상금을 빨리 지불하기 위해서 돈을 진짜 마구 찍어냈단 말이에요. 왜? 그 돈을 찍어낼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6천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6천만, 그러니까 만 원짜리 6천 장을 그냥 확 찍어버리지 뭐 이런 식으로 다다다다다다 찍어서 그냥 갚으려고 했다는 거야. 근데 얘기했지만 시중에 화폐가 양이 늘어나면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실시간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이다. 하도 그렇게 돈을 마구마구 찍어내니까 급속한 속도로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맥주가 많이 유명하니까 뭐 맥주집에 가서 이제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 잔을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제 만약 우리나라로 따져봐 그러면 처음 들어갈 때 한 6천만 원이었어 맥주가. 근데 나올 때는 맥주값이 7천만 원이 되어 있는 거야. 뭔 소리야? 분 단위, 시간 단위마다 이게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너네가 손님 입장이면은 그런 상황에서 너네 돈 언제 낼 때? 맥주를 먹기 전에 선불로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그 가게 주인 입장은 어떨까? 그렇지. 나갈 때 계산이 이 사람들이 맥주를 다 먹고 나갈 때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들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사례도 있냐면 뭐 예를 들면 빵 하나 사는데 만 원짜리가 2,000개 필요해. 그래서 2,000개를 막 가지고 와서 가는 도중에 이게 2,500개로 바뀌어 있는 거야. 이러다 보니 이 지폐 하나가 너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됐냐면 내가 이 지폐로 나무를 사다가 땔감을 사가지고 장작을 피우는 차라리 이 지폐를 태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러한 모습도 나타났다고 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물가가 정말 순식간에 확 오르는 현상은 초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마구 화폐를 발행한 결과 올 들어 물가가 5배 가까이 치솟으며 1년 사이에 물가가 5배가 오른 거야. 택시비가 3,000원이 기본 요금이었다가 15,000원 이렇게 된 거지. 베네수엘라, 그치. IMF는 베네수엘라의 올해 인플레이션율을 475.8%로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1660.1%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그냥 나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국가를 어쨌든 이 경제를 운용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앙은행이잖아.
그런 기구가 무슨 화폐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전혀 그게 먹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통화인 볼리바르와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얘들아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 화폐가 힘을 많이 잃는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 그랬을 때 볼리바르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서 국민들이 터무니없이 많은 양의 지폐를 가지고 다니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가방 하나가 다 현금 다발이야. 최근에는 국민들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지폐를 세지 않고 그 무게를 달아 생필품을 사고 파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 장, 두 장 세는 게 의미가 없어. 언제 2,000장 셀 거야. 그러니까 그냥 탁 무게를 재고 여기 400장 있겠네, 여기 500장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지금의 베네수엘라 모습은 지난 세기 대표적인 초인플레이션 사례로 꼽히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과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 10년 전의 짐바브웨 상황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초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 여러분들 뭐라고 써주시면 될까? 그렇지, 화폐의 뭐라고 해야 돼? 남발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화폐 발행 남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남발했다. 화폐 발행 남발. 그로 인한 어떠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화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적어볼게요. 화폐 발행 남발.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화폐라는 것이 결국엔 인류의 역사에 생겨난 거는 물물 교환 같은 거 하나가 이제는 좀 정확하게 딱 기축되어 있는 통화, 화폐를 가지고 이게 딱 거래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안전하다, 그리고 편리하다 라는 차원에서 했던 건데, 화폐가 그렇게 도입됐던 화폐가 제 기능을, 그러니까 교환의 기능이나 이런 거 있지, 하지 못하는 모습이 사회적 비용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안해요. 정부가 이 인플레이션을 내가 말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너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렇다고 항상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원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물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거든. 너무 오르지도 않고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봤을 때 수요변이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두 가지 원인을 살펴봤잖아.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해? 라고 이야기하면 총수요가 너무 증가해서요, 혹은 총공급이 너무 줄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요? 126조 가보시면 각 경제 주체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활용한다라고 나와있지.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국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밑줄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대책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꼽고 있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걸 막으려고 이제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인플레이션 대책은 인플레이션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현재 처한 밑줄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처해야 한다. 밑줄을 쳐주시면 됩니다. 왜 중요하냐면 수요변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로 했는데 총공급을 건드려버리면 의미가 없는 거야. 혹은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비용 인상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는데 총수요를 건드려 버리면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얘는 좀 잡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판단이 서게 되면 얘를 총수요를 건드려야 될지 총공급을 건드려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총수요가 늘어나서야 그러면 총수요를 줄이면 되고, 총공급이 줄어들어서야 라고 하면 사실은 정부가 할 수는 있는 건 없어요. 왜? 말했잖아. 이 총공급이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총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생산 주체가 그거에 총공급을 늘리려면 정부 입장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뭐 기껏해야 기업이 생산을 잘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유도해 준다든지 뭐 이 정도일 거란 말이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먼저 할게. 국가에서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딱 포착을 하잖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총수요라고 판단이 되지. 그러면 얘는 써요. 총수요 이 정책을 써. 총수요를 이렇게 줄이는 정책으로. 근데 총공급으로 이제 이게 나온다. 그럼 어떻게 대책이 안 서고 기업한테 그냥 간접적으로 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향만 제시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결국에는 한 나라의 총공급보다 총수가 많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126쪽의 대책을 살펴보자면 뭐예요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멘붕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게 재난 문자가 오잖아요. 동영상 촬영하다가 끊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봤더니 내가 25분 30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여기 설명하다 갑자기 확 끊어졌더라고요. 너무 지금 짜증이 났지만 다시 한번 내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한 테마를 끝내는 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서 5, 6분 정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수요연인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방법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건데 총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잖아. 그럼 총수요를 구성하는 기업의 가계 소비, 기업의 투자, 정부 지출, 수수출이 있으며 얘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지출은 우리가 건들 수가 없지. 왜냐면 그 외국인데 외국이 우리나라 물건을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지출을 줄이던지 아니면 가게나 기업에게끔 소비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요 두 개 중에 하나거든요. 오케이, 봐봐. 정부가 가게나 기업이 소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 자체가 소비를 하지 않거나 그러면 결국에는 총수요를 줄이는 방법의 정부 쪽의 차원에서는 정부 지출, 다른 말로 재정 지출 이렇게 표현하거든. 요 지출을 줄이던지 혹은 가게가 소비를 못하고 기업이 투자를 못하게끔 할 건데 그거를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요거 참고로 대단원 1단원에 그 경제 안정화 정책에서 우리 배웠거든. 뭐냐면 첫 번째 조세를 많이 걷는 거야. 가게 입장에서 보면은 알다시피 이 가게의 소득은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빼면은 처분 가능 소득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비소비 지출을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끔 하면 결국 처분 가능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조세를 늘리면 사람들이 소비를 잘 안 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이자율을 올려버리는 거.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조세를 올립니다.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 내가 다큐에서도 틀어드렸지만 금리를 올린다. 금리가 이자율이라고 했으니까 돈을 올린다, 돈을 내린다 이런 뜻인 건데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좀 극단적이지만 뭐 은행한테 돈을 맡겼더니 1%였다가 이게 10%가 된 거야.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맡겼을 때 1년 뒤에 나한테 101만 원으로 돌려주게 될 텐데 100만 원을 맡겼는데 110만 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금리,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서 이게 돈을 넣어야지 실제로 수익이 더 많이 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뭘까요? 못이 떨어졌네? 뭐지? 상대적으로 야 이거 큰일 났네.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시중에다 소비를 안 하고 은행에다 다 맡기는 식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소비를 안 하고 저축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큐에서 왜 우리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가지고 무슨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 그 얘기가 결국 이 얘기인 게 이자율을 내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시중에 돈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 경기가 지금 불황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지표라는 소리고 만약에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경기가 지금 너무 호황이야. 총수요가 지금 너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결국 이자율을 올리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의 뉴스를 보면 지금은 경기가 굉장히 호황이구나 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자율이 내려가고 있대 라는 걸 보는 순간 너는 뭘 느껴야 되냐면 지금 경기가 불황이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겠어? 2020년에 대한민국 경제는 아시다시피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거기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자율을 인상하거나 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혹은 재정 지출을 감소하거나 정부의 지출을 감소하거나 아니면 통화량 자체, 아까 말했다시피 통화량이 늘어나면 수요론이 인플레이션으로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통화량을 축소하는 식으로 해서 총수요를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고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보면 기업의 생산비 인상 때문에 발생하는 지라 사실은 정부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기업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보시면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등을 통한 기업의 비용 절감 노력이 필요하고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임금의 인상을 조절하거나 유가 인상 대비를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정부가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간접적일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금을 뭐 최저임금이 이만큼 됐다가 걔를 좀 내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업 입장에서 중간에 나가야 되는 돈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총임금은 기업의 영역.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총수요를 결국에는 이 조절하는 정책으로 가게 될 텐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잘 판단해야 돼. 뭐 아까 설명이랑 결국엔 일맥상통하는 거긴 하지만요. 결국에는 총수요를 지금 늘어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결국 이 총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텐데 이 수요 가린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좋았던 점은 물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실질 GDP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는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땐 경제가 성장하긴 했어. 그런데 물가가 지금 너무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지금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으니 정부가 판단했을 때 총수요를 좀 줄여서 얘를 좀 낮춰야 돼. 그러려면 결국에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이게 경제 성장했던 것이 지금 경기가 후퇴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 그래서 이 경제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특히 문과 친구들은 특히 이제 이 중에 행정고시 봐서 우리 기획재정부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행정고시에도 진로는 되게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긴 해. 우리나라 경제를 좀 총괄하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만약에 본인이 정책을 짜야 되는 일이 생겼으면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거 아니야. GDP부터 시작해서 막 볼 텐데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있네? 근데 대책을 세워보니 총수요가 지금 너무 증가해서 그래서 총수요 억제 정책으로 갈 건데 그러려고 봤더니 실업률도 지금 조금 높은 상황이야. 혹은 이 경제 성장률이 그렇다고 막 엄청 그렇게 높지 않아. 그러면 얘를 좀 잘 판단해서 써야 되는 거죠. 적정 수준에서 이게 너무 확 줄이면 갑자기 경제 성장이 멈추고 오히려 하락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더라도 얘 쪽을 조금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계속 이끌어 가게끔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굉장히 잘 고민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는 행정고시 보는 사람들이 이 경제학을 필수로 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가 정부는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이 강의 듣고 있는 우리 이과 친구들에게도 좀 한마디 드리자면은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 강의 찍고 있는 시점이 9월 19일이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21일부터 25일 주에 보고 있을 텐데 그 주가 대학교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라 여러분들 1년 선배들이 지금 막 수시 원서 접수를 쓰고 있거든. 선생님이 지금 봐주고 있는 자소서 추천서가 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명 친구, 4명이 문과고 1명이 이과 친구야. 근데 그 친구가 지금 공대를 지원하고 지망을 하려고 하는데 선생님하고 어쨌든 작년에 경제도 공부했었던 친구거든. 근데 생각보다 이 공대로 진학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경제로 뽑아낼 수 있는 학생부의 그 자소서나 이런 스토리나 소스들이 되게 많더라고. 일단은 기업을 경영하고 싶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공학이라는 논리 자체가 결국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기술을 뽑아내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많은지라 이 얘기의 결론은 수시를 생각하고 있는 우리 많은 이과생들 이 경제에서 배우는 것들을 좀 잘 녹여내시고 수시 지원할 때도 분명히 좋은 그 소스들이 이 경제 수업에서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인플레이션의 원인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125쪽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끄고 가도록 할게. 그 126쪽의 물가와 실업과의 관계는 실업까지 배우고 나서 보시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볼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럼 칠판 지우고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국민 경제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예 교과서에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 얘기를 뒤집어 얘기하면 뭔 얘기냐면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그나마 좀 낫다는 얘기거든. 그게 이제 밑에 있고. 그래서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합시다.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합니다. 인플레이션에 경제 불안정성을 심화하여 경제 성장을 막는다. 인플레이션으로 밑줄 가계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여 저축이 감소하고 기업들도 투자를 꺼리게 되어 장기적으로 건전한 경제 성장이 저하된다.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국민 경제 건전한 성장,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보면 알겠지만 총수요가 증가되는 모습이어야 돼. 그래야지 경제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아니면 생산하는 목선이 바깥쪽으로 가거나. 근데 그러려면 기업이 뭔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건들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결국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가게 입장에서는 그 실질 소득이 감소하잖아. 똑같이 200만 원 벌었는데 옛날에 20만 원 쓰던 걸 25만 원으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10개 사던 걸 이제 8개밖에 못 사잖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저축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소비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으니 저축이 감소하게 되겠지.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으로 가서 결국에는 돈을 빌려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게 입장에서 은행한테 맡기는 돈이 없으니 기업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기업이 뭔가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쪽으로 나오고 할 수 있도록 막 기술 혁신이나 이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재원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소득 및 자산에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인데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거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 밑에 보시면 경상수지 아까 얘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얘 두 번째부터 좀 보도록 하자.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 모델. 두 번째는 의도와 소득의 그 재분배 얘기죠. 소득 및 자산에 의도하지 않는 재분배. 재밌는 게 얘들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유리해지는 사람이 있죠? 불리해지는 사람이 있어. 딱 봐도 인플레이션이 얘들아 실물 가치랑 화폐 가치 중에 뭐가 더 세지는 거라고 얘기했어? 실물 가치가 좋아지는 거,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거든. 다시 인플레이션이 있게 되면은 실물의 가치는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리한 사람, 불리한 사람을 따질 때, 어우씨, 한국에 돈 피해가 봐. 유리한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 그렇지, 실물 가진 사람. 불리한 사람은 화폐 가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가보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밑줄, 집,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이나 채무자, 기업, 자영업자는 유리에다 밑줄을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나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과 채권자, 월급생활자, 원금생활자는 불리해진다. 밑줄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좀 다시 써보도록 할게. 집, 토지, 건물 등과 같은 실물자산 소유주. 그러니까 부동산이 알다시피 그렇게 오래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거니까 유리한 거야. 근데 집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화폐를 갖고 있던 사람, 그러니까 화폐를 가지거나 혹은 화폐가 들어있는 예금이나 적금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불리한 사람들 입장에서 억울할 거 아니야. 그러니 아이씨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당연히 사회에서의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불리한 사람 중에 채무자랑 채권자가 있거든. 요거 재밌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채무자.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일까요? 빚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이제 분명히 지금 옹클 듣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는 의무할 때 무자거든요. 그러면 채무자, 의무가 있는 사람일 때 이래.
돈을 꿔주는 게 의무야? 돈을 갚아야 되는 게 의무야? 그렇지, 갚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면 채권자 할 때 거는 뭐냐면 권리거든. 돈을 꿔줬을 때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야? 아니면 그 돈을 갚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야? 갚아야 할 권리라고 얘기하지 않죠. 받을 권리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돈을 받을 사람이야.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을 갚아야 될 사람, 그러니까 빚진 사람은 유리하고 얘는 불리하대. 왜 그럴까?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옛날에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B가 A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줄게. 근데 아이고 야 우리 사이에 이자고 무슨 친구끼리 이자야. 너 나중에 1000만 원만 갚아.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2배가 뛰었어. 그러면 옛날에는 1000만 원이었으면 사과 10배라고 편다시 말자. 100만 원짜리가 뭐가 있을까? 핸드폰을 10개를 살 수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돈을 갚아서 1000만 원을 갚으려고 봤더니 내가 그 돈을 가지고는 핸드폰 5개밖에 못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는 금액은 똑같은데 그거의 가치가 더 줄어들었으니 채무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왜냐면 그만큼의 값어치까지 갚진 않아도 되니까 채권자는 엄청 불리한 거죠. 아니 나한테는 결국엔 그래 내가 각서에도 1000만 원밖에 안 빌려줬는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그 가치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지?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업, 자영업자는 유리하지만 기업, 자영업자 유리하지만 월급이나 이거 지워도 되겠지? 월급이나 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불리하다.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네 그러면 월급을 줘야 되는 사람 자르면 되고 기계 좀 도입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결국에 이거를 조정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근데 월급 받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가 갑자기 200만 원 받던 게 막 물가 상승률이, 물론 매년 물가 상승률이 조금씩 반영은 됩니다. 월급 그 체결할 때. 그리고 너네 나중에 일할 때 공무원 세계는 호봉제고요. 이 1년 올라갈 때마다 이 받는 월급의 수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그만큼의 일을 해야지 그 다음 호봉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 근데 사기업으로 만약에 여러분들 취업하시게 되면요 연봉 협상을 매년 하거든. 그래서 인사팀에서 이제 불러 내가 이제 1년 동안 연봉을 새롭게 협상을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물가 상승률을 조금씩 감안은 해줍니다. 옛날에 비해서 1%가 올랐으니까 그래 네 월급도 어쨌든 1%는 올려놓고 그 다음에 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따질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것도 없이 올해 200만 원이었는데 자네 내년 올해는 정말 실적이 없었네.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냥 월급 200만 원으로 동결하자. 이렇게 되면 물가는 5% 증가하는데 월급이 그대로야. 그럼 당연히 불리해지죠. 그치? 그래서 유리한 사람이 있고 불리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계약하고 오셨을 때 내가 물어볼 거야. 유리한 사람이 뭔지 불리한 사람이 뭔지. 잘 봅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경상수지 악화예요. 경상수지 내가 이거 가르칠 때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립이 하나 생각나는데 그거는 여기 일단 먼저 보고 얘기할게요. 경상수지 일단 그 위에부터 좀 읽어보자.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을 가진 사람들은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유리해진다. 또한 갚아야 할 화폐 양은 변함없지만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은 이익을 보는 반면 다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손해를 본다. 또한 인플레이션으로 생활용품 값이 먼저 오르고 임금이 늦게 오르게 되면 임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수요변인 인플레이션에서 주로 나타난다. 연금생활자의 경우도, 연금생활자라는 거는 월급을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 끝난 사람인데 국민연금 같은 걸로 드러나서 끝나고도 계속해서 그 비슷한 수준으로 월급 받는 거야. 연금. 알겠지? 그 연금 생활자도 마찬가지로 매달 받는 연금은 일정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실질소득 감소한 효과가 발생할 불리해진다. 다선생님이 설명했던 겁니다. 자, 경상수지 악화인데요. 인플레이션은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밑줄. 환율은 그대로인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 나라의 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 밑줄 쳐주시고요. 수출 감소. 밑줄. 상대적으로 싼 외국 상품이 들어오면서 경상수지 악화. 밑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경상수지는 국가 간 이루어지는 상품의 수출입, 운송, 물품 교환, 증역 따위의 거래에 의해 생기는 수입과 지출의 차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외국 화폐와 자국 화폐 간의 교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단원 국제거래 경제 단원에 가시면은 비교우위랑 자유무역 보호무역이랑 환율이랑 국제수지, 이 환율하고 국제수지는 그때 이제 또 깊이 배우긴 할 건데 일단 원리만 좀 설명을 해볼게. 그래서 드립이 하나 있다고 얘기했잖아. 미스 A 수지는요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전라도 출신이에요. 미안해요. 근데 이거 팩트예요. 아니 내가 갑자기 수지 얘기를 왜 하냐면 미스의 수지를 선생님 군대에서 이제 훈련소에 같이 있었던 동기라고 하죠. 같은 나이에 입대한 동기 중에 하나가 수지랑 초등학교 때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때 이제 했어서 그래요. 거의 끝났어. 좀만 참아봐. 자 보자. 여기가 수입하고 지출이라고 돼 있잖아.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얘 가만히 있어봐. 수치, 지출 이게 이렇게 표현 되겠다. 수치하고 지출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경상수지는 얘가 결과적으로 플러스거나 똑같거나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경상수지가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나라로부터 나간 돈하고 들어온 돈이 있을 때 들어온 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상수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런데 악화가 된다는 거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 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야. 봐봐. 환율이 예를 들어서 일정하다고 해봅시다.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얘들아 이 선물상자가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여기 전제 조건에 보면 알겠지만 환율이 바뀌진 않았대.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하던 그 상품의 값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된 거야.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외국으로 나갈 때 얼마로 나가겠어? 그렇지, 1.2달러로 나오겠지. 그러면 외국 사람들이 느낄 때는 이런 거야. 환율이 그대로면 한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한국 물건 너무 비싸졌네? 그러면 한국 물건 안 사고 외국 물건 사야지,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수출이 감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안 사니까 수출은 감소하게 될 거고,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 비싸던데 외국 거 사야지 하면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겠지. 다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할 거야. 그러면 수출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돈을 벌어들이고 수입은 바깥으로 나가는 돈인데 들어가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옛날보다 늘어나게 된다는 소리니까 경상수지가 플러스 값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라는 얘기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세한 얘기는 우리 그 뒤에 국제거래 단원에서 더 깊게 다룰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일어난 인플레이션은 당연히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예상된 인플레이션이라면 조금 그래도 상황이 낮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의 효과는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인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밑줄 예상된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경제 주체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적어진다. 밑줄 쳐주면 돼. 아니 지금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니까 나는 월급 받으면서 이 금융자산 가지고 있고 돈을 심지어 받아야 될 사람이네. 셋 다 내 얘기네. 갑자기 슬퍼졌어요. 농담이고, 만약에 농담은 아니야. 진짜로 난 이 세 가지가 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어. 근데 어쨌든 내가 화폐를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예상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래. 그럼 지금 당장 다 뭐 할 거야? 그렇지, 실물로 바꿔놓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균형해지는 소득 분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조금은 그나마 대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효과는 아주 적어지든지 때로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야,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니 나 너한테 돈 못 빌려주겠어.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미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는 만큼의 보상받기 위해 이자를 더 올려 요구할 수도 있다. 당연히 야 나중에 인플레이션 일어난다고 하니까 너 나한테 이자 2%라고 했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 한 4%는 해야겠어. 이런 식으로. 또는 자신의 자산의 재분배 효과도 마찬가지다. 금융자산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한다고 예상하면 미리 처분하여 실물자산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2번이야. 어떤 사람이 유리한지 어떤 사람이 불리한지 요거에 대한 얘기는 우리 9강 시작하면서도 복습할 거고 등교 계약하면서도 복습 내가 물어볼 테니 잘 머릿속에 정리해 놓고 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모든 물가와 관련된 것까지 배웠고요. 우리 3단원 전체에서 교과서에 들어가는 부분의 전반부까지는 여기 8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9강부터는 우리 개념 프린트로 앞에까지 배운 것들을 심화해서 배우는 작업들을 하게 될 거고 이제 여러분들 슬슬 문제 프린트 푸셔야 될 때가 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말고사 그러니까 많이 남긴 했지만 그리고 5단원 금융을 먼저 공부하고 먼저 시험에 칠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슬슬 지금부터 조금씩 하나하나 풀어가는 연습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강 마무리를 짓고요. 아마 내일 정도 촬영할 것 같아. 내일 오전에 그러면 조금 편한 옷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니 여러분들은 바로 9강으로 이어올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9강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